쉽게 말씀드려서 경기 침체가 어찌 보면 연준의 지금 정책 목표인 거죠. 왜 연준이 지금 그 매파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냐. 첫 번째 베어 마켓 랠리는 저는 곧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부터 내년 중반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몇 프로씩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미국 CPI 지표 발표됐고 그에 따른 또 시장의 반응 역시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거시 경제 지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3프로TV 이코노미스트시죠. 김한진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변동성이 저희 방송 시작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엽기적인 반등이라고. 엽기적인 반등. 네.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네. 일단 CPI 지표 8점이 나오면서 어제 보니까 뭐 미국 나스닥 선물부터 시작해서 본장이 시작돼도 처음에 엄청 급락을 했었잖아요. 3% 4%대. 근데 다시 어쨌든 반등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떤 일인지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네, 저도 어제 저녁 때 물가 지표를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나스닥이 실제로 3%대 하락을 보고 잤거든요. 네.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세간의 관심, 특히 마켓의 관심을 끈 적도 없을 정도로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국의 9월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연준이 좀 더 집중하고 특히 좀 주식시장에서 더 초점을 두는 것은 이제 근원 물가의 전월비, 전년 동월비도 중요하지만 전월비. 근데 전년 동월비는 이제 6.6%로 6.3%에서 이제 더 올라갔고요. 전월비도 0.6이니까요. 시청자분들이 0.6 올라간 걸로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런데 0.6을 곱하기 12 하면 0.6씩 1년 계속 올라가면 7.2거든요. 네. 1%씩 만약에 계속 올라가면 12%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작은 수치가 아니고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특정 항목이 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근원 물가에는 서비스와 관련된 물가가 60%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서비스는 이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교통비가 오르고 또 헬스케어 이런 병원 비용이 오르고 또 식료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곡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한 번 오른 밥값이 잘 안 떨어지니까 또 외식 물가 또 마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식자재를 살 때 이런 물가가 높게는 0.8, 9 전월비. 네. 그리고 낮게는 한 0.6. 이 사이에서 올라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모아 보니까 이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 보니까 전월비 0.6이나 올랐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거고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사실은 클리브랜드 연준이라고 애틀란타 연준이 이제 물가를 경기를 GDP 나우캐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준은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을 계속 이제 전망하는데 예상한 대로 한 2주 전에 제가 들어가 봤던 전망치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월가에서의 어쨌든 전망이 조금 그 연준이 보는 것보다는 낮게 전망한 건 있는 거고요. 희망 섞인. 네, 약간 희망적으로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주식시장도 조금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봤었는데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시장이 다 알려진 악재고 또 한 번 악재라는 게 조금 지나가면 또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 동안은 조금 이제 한 달 잘 버티자. 그래서 이 한 달 중에 올라왔을 때 잘 팔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질문하셨으니까 마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게 근원 물가에서 40% 넘게 차지하는 게 주거비입니다. 네. 주거비가 지금 한번 차트를 저기 표를 보실까요? 어제 나온 이게 밑에서 세 번째가 주거비인데 0.7입니다. 근데 이게 주거비를 쭉 지금 3월부터 이렇게 지금 얘네가 써놨지 않습니까? 네. 추세를 보면 0.6, 0.5, 0.7, 0.7 이래요. 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얘가 40%나 근원 물가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놈이 안 떨어지면 근원 물가는 안 떨어지고 근원 물가가 안 떨어지면 연준은 계속 긴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0년물 금리도 잘 안 떨어질 거고 시중에 어쨌든 그 금융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부담 이거는 뭐 시장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비가 언제 떨어질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 시장에서는 뭐 에너지 가격 떨어지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이게 확 꺾일 것으로 희망 섞인 기대를 많이 하는데 참 안 꺾이네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네, 좀 전에도 한번 8.15 머니톡에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복합 인플레이션. 네, 복합적인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돈을 많이 풀었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돈을 걷어들이는 시기를 한 1년 정도나 지각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과거 폴 볼커 우리가 많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그때 뭐 8% 이상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올리고 나서도 한 2, 3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 2%, 3%대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려도 이 효과적인 어떤 것은 몇 년 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공급 사이드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를 줄여서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경기 침체가 어찌 보면 연준의 지금 정책 목표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파월 의장이 고통이 따를 거다라고 지난번 FOMC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물가의 노예에서 물가의 부담에서 해방되는 어쨌든 대가로 치러야 될 고통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이 이제 공급 인플레이션이 좀 같이 섞여 있거든요. 폴 볼커 시절에는 공급 사이드가 좀 컸는데 거의 공급 사이드였는데 네. 1, 2차 쇼크였으니까요. 지금도 공급 사이드에 어쨌든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는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수요 사이드의 인플레이션이 더 큰 것 같아요. 돈을 많이 풀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그걸로 인해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또 고용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태에서 팬데믹이 좀 지나가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 비행기 티켓값만 해도 아직까지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욕구, 또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못 갔던 출장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비행기 값이 안 떨어집니다, 잘. 생각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후유증인 거죠. 네. 그래서 수요 사이드가 같이 이번에 겹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잡히긴 잡히는데 물가가 좀 서서히 잡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침 그 말씀하셨으니까 수요단 과거의 인플레이션과 지금은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2008년도만 해도 우리가 금융위기 때문에 돈을 풀었을 때 그게 이제 그 월가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금융권에게 직접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줘가지고 메인 스트리트에다 뿌렸다. 네. 그래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위기를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유동성 특별 공급이었죠. 네. 네, 그리고 그 규모도 짧고 되게 화끈하고 그리고 약간 그 클린화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 주셨듯이 이게 일반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유동성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가진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M2 증가율도 총통화 증가율도 조금 낮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복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요인이 겹쳤어요. 네. 뭐 공급망 차질도 있고 또 부품이 잘 조달 안 되니까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신차 가격도 계속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때보다는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네, 그때는 뭐 미국만 조금 자산 가격이 더 이렇게 올라간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동시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전 세계 자산 거품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도 서로 유동성 효과가 더 증폭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봤을 때 2008년보다는 광범위했다라는 점, 그리고 10년간 꾸준하게 유동성이 증가한 상태에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점프업 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증가했다는 점. 각국의 재정 지출이나 무리한 국가 부채 증가도 최근 10년간, 12년간 쭉 증가하다가 팬데믹 바이러스가 오니까 어쨌든 방역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한꺼번에 확 늘었죠. 네. 그런 재정 지출도 인플레이션 요인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거기다 이제 전쟁까지 지난 2월 24일 이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겹쳐서 총체적인 어쨌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갖는 불안감이 이거 같아요.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 이제 올해 이제 한 1% 정도 남아 있는데 인상할 요소가 과연 연준이 성공할 수 있을까? 과거에 그 월가에다 돈을 뿌렸을 때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 직접적으로 이 메인 스트리트에다 돈을 뿌렸는데 이거를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인플레이션을 누를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천천히 잡히는 게 문제고, 당장 다음 달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한번 표를 보시면 이게 어제자 클리브랜드 연준이 발표한 이제 9월 달 PCE는 다다음 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죠. 소비자 물가보다 한 두 주 월말에 나옵니다. 9월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전망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10월 중순에 미국의 CPI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또 변수겠죠. 근데 보시면 근원 물가가 이번 달에 0.6이었는데 10월에도 0.54 떨어지긴 하는데 조금 뭐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네. 전년 동월 대비로도 6.6. 뭐 이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까지도 잘 안 떨어진다라고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식음료 가격, 그 다음에 집세, 렌트죠. 그리고 각종 임금을 둘러싼 어쨌든 임금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 요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준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 주셨듯이 통화 정책과 물가가 잡히는 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쯤 멈춰서 이제 앞으로 돌아올 물가 안정을 그러니까 일단은 택배는 출발했으니까 네.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이게 이제 비둘기파고요. 연준 내에서도. 그게 아니라 폴 볼커 봐라. 그 전에 아더번스가 조금 뭐 물가 잡힌다고 어영부영 했다가 결국에는 더 큰 곤욕을 치르지 않았냐. 지금 올릴 때 확실하게 올리고, 프론트 로딩이라고 그러죠. 올릴 때 먼저 선제적으로 올리고, 지금 한 1년 정도 뒤쳐져서 인플레이션 꽁무니를 쫓아가면서 총을 쏘는데, 총을 쏠 바에는 확인 사살을 완전히 해서 이 C를 아예 그 인플레이션 C를 확실하게 잡아야 얘가 다시 또 그 산불을 일으키지 않지.
어영부영 잡아서는 이게 다시 또 이게 살아난다, 인플레가. 40년 전 봐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지금 팽팽한 건 아니고 이제 매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더 많죠. 왜 연준이 지금 그 매파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냐. 일 캐시케르 같은 분들도 사실은 미네폴리스 연준 거의 비둘기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 레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네, 지금 뭐 보시듯이 차트에서 보시듯이 10월 달에도 여전히 6.6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6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떨어질까? 그러니까 내년 중반에는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5%대 중반. 그러면 5%대 중반만 보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거죠. 경기를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서로 미스매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선택은 5.5%, 물론 9.1%에서 한참 내려온 물가지만 역사적 어쨌든 흐름으로 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계속 긴축을 해야 되는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금리 수준, 높은 물가 수준이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물가가 5%대 중반 정도에 내려올 때까지는 연준이 좀 어쨌든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원래 전통적인 어떤 경제 이론으로 보면은 이 중앙은행에서는 인플레이션 2%를 유지하는 거가 지상 과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상 올라갈 것 같으면은 올라간 다음에 잡기는 참 어려우니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로 이 금리가 2%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거. 이거의 과거의 어떤 행보에 비추어 보면 지금 5%대, 6% 엄청 높은 거긴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에서도 사실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무슨 말이야? 근데 우리 이러면 다 죽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자꾸 뭐라 그럴까 현실을 좀 외면하고 맞습니다.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고 네. 압박을 가하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 투자자들의 바람이 연준에서는 들어줄 것이냐?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그 중간에서 아마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 긴축이 오늘 뭐 50bp를 금리를 한국은행이 엊그제 올렸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이 50bp 올린 게 바로 작동되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책이 좀 있다가 나오거든요. 약효가.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의 절대 레벨 그리고 통화 정책과 물가, 경기, 후퇴의 시차 이거를 감안했을 때 내년 3월 정도는 6%대의 물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올해 연말이 한 7.2%, 3% 된다면 그러면 내년 3월 같은 경우에는 6%대 중반 그 정도면 조금 가시권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6%대 중반이라면 곧 5%대 중반 한 2, 3개월 후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화 긴축의 어쨌든 하이라이트가 75bp 내방 때리는 게 아직 뭐 11월이 남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75bp 내방 때리는 게 올 하반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긴축의 약효가 가장 그 시장에 실물 경제에 제일 스며드는 기간은 약효가 큰 시기는 내년 2분기, 3분기거든요. 그러면 2분기, 3분기까지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월에 저는 정지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에. 네, 6%대 중반에서 정지하고 그 다음 분기 6월 말에 5%대 물가를 맞으면 5%대 금리에 5%대 소비자 물가는 서로 좀 스퀘어되는 그러니까 좀 실질 기준금리가 물가를 고려한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반전되는 게 이제 내년 6월 말이니까 그러면 6월 말에까지 올려야 직성이 풀리냐? 연준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시차 때문에. 경기는 아마 내년 3월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후퇴해 있을 거거든요. 안 좋아지겠죠. 네, 실업률도 지금 3.5%입니다만 아무리 미국의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4%대 중반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는 임금이 조금 고개를 숙이거든요. 네. 임금 상승률이. 그럼 그 정도에서는 또 집세도 지금 주택 경기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죠. 그러면 시차를 두면서 조금씩 좀 집세도 안정 기미를 보이는 게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통제에 대한 자신감이 연준으로서는 충분한 시기. 이때 절대 금리는 비록 높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 그 다음에 효과가 계속 나타나니까 경기 침체로 이어지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투자자들과 연준이 이제 만나는 시점이 내년 3월 정도가 아닐까, 동결 시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까지 지난 몇 개월간 보면은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뭐가 됐든 딱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연준 위원들이 작심한 듯이 그냥 네. 무너뜨리잖아요. 매파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이거 오르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고 떠나자니 물려 있으니 이것도 떠나기도 어렵고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한 내년 3월 달서부터 주식을 시작하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저는 이번 경기의 속성이 좀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U자형으로 바닥이 좀 길 가능성, 역사적 평균보다는 2023년을 지나서 2024년까지도 경기가 쉽게 회복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 터널이 100m라고 한다면 지금 한 20m 정도 이제 터널이 이제 막 들어선 상태고 아직 멀었네요. 내년 중반에는 이제 한 뭐 절반 정도 터널의 한 중간 정도에 와 있을 거고 가장 어둡겠죠.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 터널의 후반부를 향해서 이제 가는데 엉금엉금 가는데 이게 빠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낮고 너무 급속한 통화 긴축이라는 1년 사이에 500bp를 올리는 거잖아요. 연준이. 그렇죠. 예, 내년 3월 되면 뭐 그때 5%일지 그보다 높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뭐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정도면 그 영향으로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더 촉발할 수밖에 없는 연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중반이 가장 어두운 터널의 한 중간일 거고요. 또 나머지 터널도 좀 만만치 않게 길다고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시기에는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통화긴축 기조는 이미 내년 3월이면 끝났고 그 다음에 내년 중반이면 인하를 바라보는 시기고 2024년 3월 정도에 금리를 내릴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중반에는 금리 인하를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년 중반이지 않습니까? 경기는 나쁘지만 물가는 이미 이제 잡히는 게 확실하고 네. 또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연준의 피벗도 조금 가시적이고 이런 시기가 대세 상승의 시작인데 문제는 V자 회복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지그자그식 그 상승이 아닐까. 그러니까 2020년 4월에 보여준 아주 드라마틱한 V자형 경기 구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년 중반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박스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는 내려가더라도 혹은 내년 3월에 금리는 동결되더라도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동결하는 이유는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동결하는 건데 그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큰 산이 있는 거죠. 경기 침체는 결국 실적 쇼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1분기 실적이 올 4분기 실적보다 더 쇼크가 클 거고요. 어닝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그 다음 분기에 어쨌든 어닝 전망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자신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기업들의 수가 내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많을 거고 이런 상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3분기가 다 죽겠다. 이러다 다 죽는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그 산을 어닝의 후퇴죠. 네. 현실적인 12개월 포워드 EPS의 하향 조정을 주가가 어떻게 이겨나갈까를
굉장히 고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대세 상승장은 좀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스권의 첫 번째 베어마켓 랠리는 저는 곧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아마 어제 반등이 진짜 반등이었다면 좀 일찍 오는 거고요. 이 베어마켓 랠리가 시장 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하락에 의지한 하락 때문에 생기는 베어마켓 랠리. 네. 베어마켓 랠리가 요즘에는 베어마켓 랠리 치고는 크더라고요. 네. 유동성이 아직도 지난번 많고. 보면은. 네. 네. 그리고 어젯밤에도 이렇게 좀 확인됐지만 결국 쇼커버링. 네. 공매도를 많이 때렸다가 많이 때린 종목 IT 반도체일수록 더 탄력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만 만약에 떨어지면 이 지긋지긋한 약세장과 높은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랠리의 좀 엔진이 될 것 같고요. 2차 랠리는 내년 3월에 금리 동결. 금리 동결은 곧 머지않아 금리 인하를 좀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죠. 네, 그래서 내년 3월에 금리 동결 이게 좀 랠리의 좀 촉매가 될 수 있는데 이 두 촉매는 역시 경기라는 큰 산안 앞에서 좀 올라가다가 걸리는 벽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손실이 크니까 뭐 지금 팔기도 그렇긴 어려운데 만에 하나 이게 더 많이 빠질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목표 그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전부 전망이 하향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4분기는 더 심해질 거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1분기, 2분기 더 심해질 텐데 그러면 주가도 그거에 맞춰서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의 이 기조가 오르락내리락 바닥권이 형성된 상태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포지션을 정하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주식의 손실을 보고 있고 그런 포지션을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분들이 더 그렇죠. 많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얼마까지 빠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버티긴 버텨 그래. 난 버틸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빠지면 못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문제인데 결론적으로 저희 나라는 지금 이미 너무 싼 가격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2150 정도면 뭐 엊그제죠. 그런 정도의 저점은 PER 9배, PBR 0.9배 정도는 이미 적정 영역이고 특히 외국인들이 볼 때는 플러스 20%의 환율 하락이 있기 때문에 워낙 달러 표시 우리나라 블루칩의 주가는 너무 매력적인 거죠. 좀 침이 이제 조금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럴기에 충분한 가격대에 들어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뭐 이 글로벌 증시가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죠. 미국 증시는 S&P 500 기준으로 4,800이 고점이었는데 저는 35% 정도는 하락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남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아직까지는 어닝을 본격적으로 하향 수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경제가 좀 좋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 S&P 500이 어쨌든 3,600, 700 선에 와 있는데 고점 대비 한 35% 정도는 좀 하락하는 게 정석 아닐까. 우리나라는 이미 35% 하락하고도 남았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아직 하락을 안 했고, 미국이 마지막에, 우량주가 제일 마지막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애플도 보시면.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믿었던 국가가 제일 마지막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한 10% 정도, 5에서 한 10% 정도 추가 조정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폭의 절반, 뭐 한 3%나 6%의 코스피 조정은 어쩔 수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맞고 가야 되는 그런 다운사이드 하락 위험은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니 뭐 그 정도면은 가만 우리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근데 종목별로는 또 더 괜찮을 종목도 있을 거고요.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